안녕하세요. 행복서재입니다. 오늘은 박완서 작가님의 에세이집 사랑을 무게로 안 느끼게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책은 1977년 초판 출간 이후에 2002년 세계사에서 재출간된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의 전면 개정판입니다. 25년여 이상 단 한 번의 절판도 없이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이 산문집은 소설가로서뿐 아니라 에세이스트로서 박완서 작가님의 이름을 널리 알린 첫 산문집이자 그의 대표작으로 꼽혀왔습니다. 한국 문학의 거목 박완서 작가의 소중한 유산을 다시금 독자들과 나누기 위해 세계사에서 제목과 장정을 바꿔 새롭게 소개한 이 책에는 46편의 에세이가 담겨 있는데요. 작가로 첫 발을 뗀 이듬해인 1971년부터 1994년까지 작가이자 개인으로 통과해온 20여 년의 인상적인 순간들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따님이신 호원숙 작가께서 이 개정판을 위해 특별히 허락하신 미출간 원고 님은 가시고 김치만 남았네가 수록되어 이 책의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박완서 작가님의 따뜻한 미소와 행복한 모습들 뿐 아니라 사용하시던 물건과 손편지 그리고 육필 원고 사진들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박완서 작가님의 글이 주는 특별한 느낌이 있지요. 꾸밈없이 편안하면서도 삶의 깊이와 진솔함 그리고 명쾌함이 묘한 위로와 안식을 줍니다. 올곧은 시선과 깊은 해안으로 삶 이면의 진실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박완서 작가 에세이의 진수가 이 책에 담겨 있죠. 박완서 작가가 직접 보고 느낀 삶의 풍경, 날카로운 해안과 따뜻한 인정, 그리고 희망을 담은 이야기들은 작가 개인의 흔적인 동시에 작가로 통과해온 70년대,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삶의 궤적들입니다. 그럼 이 책에 실린 5편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언덕방은 내 방. 나는 음식을 가린다든가 잠자리가 바뀌면 잠을 못 잔다든가 하는 까다로운 성질이 아니다. 여행을 다니는 데는 적합한 체질이나 어디 가서 친구나 친척 집에 묵는 일은 적극 피하고 있다. 심지어는 딸네 집에서도 여관에서는 자는 일이 없어서 유난하다는 별명도 듣고 섭섭하다는 말을 듣기도 한다. 직업적으로 손님을 접대하는 여관이나 호텔은 좀 불친절해도 잘 참는 편인데도 친척이나 자식이 나를 위해 이것저것 신경을 써준다고 생각하면 도무지 편안치가 못해서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다. 자주 전화 연락을 하던 지방에 사는 친지한테도 막상 그 고장에 볼 일이 생겨 갔을 때는 연락을 안 하고 여관에 묵고 살짝 돌아온다. 혹시나 재워줄 의무를 느끼거나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고 싶어 할까봐 그렇게 하는데도 나중에 알면 섭섭해하고 차가운 사람 취급을 당하기도 한다. 누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나 편하자고 그러는 것이니까 욕을 먹어도 할 말은 없다. 천성적으로 누가 나한테 너무 잘해주려고 하면 나는 그게 가시방석처럼 불편한 걸 어쩌랴. 자연히 내 집이 제일이다. 자주 여행을 다니는 것도 내 집에 돌아올 때의 감격을 위해서일지도 모르겠다. 집은 편안한 만큼 헌옷처럼 시들하기가 십상인데 그 헌옷을 새 옷으로 만드는 데는 여행이 그만이다. 그러나 때로는 집도 낯설고 불편할 때가 있다. 난방이 잘 된 집에서 배불리 먹고 편안히 빈둥댔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춥고 배고프고 고단하고 집에 붙어 있음으로 생기는 온갖 인간관계까지가 헛되고 헛되어 견딜 수가 없을 때 꿈꾸는 여행은 구태여 경치가 좋거나 처음 가보는 고장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럴 때 표표히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이 있는 사람은 복되다. 나에게 부산에 있는 베네딕토 수녀원은 고향과 같은 곳이다.
마음이 시리고 헛헛할 때, 남의 눈이 아니라 내 눈에 내가 불쌍해 보일 때, 수녀원의 언덕방이나 그 뒷산의 바다가 보이는 의자 생각만 해도 크나큰 위로가 된다. 이 일만 끝마치면 거기 가서 쉬리라 마음먹는 것만으로도 도무지 내키지 않던 일에 새로운 신명이 나기도 한다. 수녀원의 언덕방과 인연을 맺은 지도 어언 6년이 된다. 내 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1988년 가을이었으니까 나는 그때 나만 당하는 고통이 억울해서도 미칠 것 같았지만 남들이 나를 동정하고 잘해주려고 애쓰는 것도 견딜 수가 없었다. 남들은 물론 자식들까지 나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신경 쓰며 위해만 주는 게 내가 마치 고약한 부스럼 딱지라도 된 것처럼 비참했다. 그렇다고 안위해주고 평상시처럼 대해주었더라도 야속했을 것이다. 요컨대 나는 무슨 벼슬이라도 한 것처럼 내 불행으로 횡포를 부리고 있었다. 마침 그때 이혜인 수녀님으로부터 수녀원에 편히 쉴 만한 방이 있으니 언제라도 오라는 고마운 말씀을 들었다. 아마 수녀님으로서보다는 시인의 직관으로 나의 걷잡을 수 없이 황폐해져가는 심성을 들여다보고 안 됐단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렇게 거기가 가고 싶을 수가 없었다.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 있을 때라 딸이 말리는 걸 무릅쓰고 나는 고집을 피워 드디어 언덕방의 손님이 되고 말았다. 나는 지금도 그때 거기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게 신의 부르심이었다고 생각한다. 언덕방에 들어가자 곧 살 것 같았던 것은 적당한 무관심 때문이었다. 나는 그때까지 24시간 딸의 정성스러운 보살핌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소 섭섭했지만 그 적당한 무관심이 숨구멍이 돼주었다. 그렇다고 아주 무관심한 건 아니었다. 심심할 만하면 다시 말동무를 해주는 수녀님도 계셨고 구매구매 간식거리를 챙겨주시는 수녀님도 계셨고 식사할 때마다 그렇게 적게 먹어서 어떡하냐고 근심을 해주는 수녀님도 계셨다. 그러나 그 모든 게 적절할 뿐 지나치는 법이 없었다. 식사는 정결하고 맛있었지만 검소하고 평등했고 아무도 나를 위해 전복죽이나 잣죽을 쏘아다가 먹으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조금도 과하지 않고 적절했고 오직 수녀님들의 화평한 미소만이 도처에 넉넉했다. 수녀님들의 미소는 내가 있는 걸 다들 좋아하고 있구나 하는 착각까지 들 지경이어서 신세를 지고 있다는 불편한 마음이 들 새가 없었다. 결국 나는 언덕방 손님 노릇을 통해 3살짜리 같은 응석바지로부터 홀로 서기에 성공을 할 수가 있었다. 그 후에도 거의 해마다 수녀원 언덕방에 손님 노릇을 다만 며칠이라도 하고 와야 마음이 개운해지는 버릇이 생겼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는 손님을 가장 불편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공경과 관심이라고 생각한다. 너무 잘해주는 친척집보다 불친절한 여관방을 차라리 편하게 여기는 것도 그런 까닭이다. 필요한 것이 알맞게 갖춰져 있고 홀로의 시간이 넉넉히 허락된 편안한 내 방이 언제고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아릿한 향수와 깊은 평화를 느낀다. 수녀원 뒷산의 사계절은 또 얼마나 좋은지. 자연 그대로인 것 같으면서 세심한 손길이 느껴지고 잘 가꾼 것 같으면서 자연 그대로인 뒷산에 안겨 새소리를 듣고 다람쥐와 숨바꼭질하고 철따라 피고 지는 꽃들을 보는 기쁨과 평화는 주님, 당신은 참 좋으십니다 라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 그 복잡한 부산에 그런 좋은 동산이 있다는 걸 누가 믿을까? 거기 언제나 갈 수 있고 또 가기를 꿈꿀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참 복도 많다 싶다. 난 단박 잘 살 테야. 벌써 본지 2, 3년이 지난 일인데도 좀 더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다.
별로 친하게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가끔 안부나 물으며 지내는 친지한테서 결혼 청첩장을 받았다. 사업이 잘 돼 벼락부자가 됐다는 소문대로 참으로 성대한 결혼식이었다. 피로연까지 참석했는데도 집에서도 큰 잔치를 벌이는지 집에까지 가자는 권유를 받았다. 그럴 만하게 친한 사이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양을 했더니 옆에 사람들이 마구 잡아 끌며 딸 기르는 사람은 꼭 봐둬야 할 게 있으니 가자는 것이었다. 나는 딸이 많기 때문에 호기심이 슬그머니 동했다. 딸 기르는 사람이 꼭 봐둬야 할 게 도대체 무엇일까? 나는 얼음얼음 사람들에 휩쓸려 차를 타고야 말았다. 그 댁은 신부 댁이었고 손님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건 바로 신부의 혼수였다. 그러나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한마디로 혼수라 부를 수 있을지 나는 아악하고 벌린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이 나이까지 혼인 구경도 여러 번 하고 부잣집 혼수도 덜어 눈여겨봤지만 이건 그 정도의 안목의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다. 결혼하면 곧 둘이서만 살림을 나서 살 거라는데 냉장고도 최신형, 최대형, 최고급의 외국 제품이었다.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없는 게 없고 구경을 해도 한이 없었다. 몇십, 몇백 명의 손님을 치러도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은 아름다운 식기들, 우아한 글라스, 정갈한 은반상기, 세트로 된 각종 요리기구, 화려한 범랑식기, 육중한 테플론 식기, 끝도 없고 한도 없는 주방용구들이 하나같이 외제인 것도 놀라웠고 너무너무 양과 종류가 많아서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부엌의 넓이를 나는 상상할 수가 없었다. 부엌 세간이 이럴 때야 방에 놓을 가구 준비가 어떻다는 건 누구나 쉽게 짐작이 갈 줄 안다. 한식 안방에 놓을 자개장롱, 문갑, 탁자, 아기장, 응접실과 침실용 양가구, 심지어는 외국 손님을 초대했을 경우 접대할 이조 중여풍의 사랑방을 꾸밀 골동품적인 목공예품까지 갖추고 있었다. 아, 그날 나는 또 얼마나 여러 개의 병풍을 보았던가. 수병풍, 글씨병풍, 그림병풍, 골동품 병풍까지 아마 병품만 실어도 한 트럭은 될 것 같았다. 짐구의 수요와 종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지만 옷은 다른 것에 비해 적은 편이었다. 그러나 시댁의 예물로 가져갈 침구와 옷과 폐물이 또 어마어마했다. 신부의 어머니가 자랑스러운 듯이 이 예단 중에 제일 싼 게 시댁 가정부들한테 나누어 줄 1만 5천 원짜리 실콧 한 벌씩이라고 했다. 시부모님께는 예단에다가 빛이 부러치니 산후누리개니 하는 각종 폐물까지 끼어 있었다. 시아버지 양복도 몇 벌, 한복도 몇 벌이나 되는데 그 한복의 마고자 조끼마다 금단추가 찬란하게 빛났다. 그랜드 피아노를 싣기 위해 특별히 고용한 인부들이 포장을 공들여 하는 광경도 보았다. 이쯤 해두자. 말은 전할수록 보태져서 늘어난다고 한다. 그러나 맹세코 나는 내가 본 것을 여기 다 열거하지 못했다. 생전 처음 보는 이름도 모르고 용도도 모르는 신기한 것도 많았지만 어쩐지 그걸 그대로 남에게 전하는 것조차 끔찍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여북해야 나는 같이 구경을 하던 사람 중에서 나하고 그래도 제일 친한 사람에게 나중에 넌지시 물어봤다. 이 댁 신부가 결혼식장에서 볼 땐 잘 몰랐는데 아마 어디가 병신임에 틀림없겠는데 어디가 병신인가고 그랬더니 천만에 4대 육신이 멀쩡한 미인이라지 않나. 그러면 몸에 무슨 병이 있든지 하다못해 골이 남보다 비었든지 그렇지는 않냐고 물었더니 그것도 천만에 건강하고 출신 학교도 명문으로만 뽑았다고 했다. 그래도 나는 오늘까지 다른 건 몰라도 그 신부가 골은 좀 빈 신부려니 하고 믿고 있다. 뭔가 지독한 열등감이 없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물량 공세로 나올 수가 있겠는가.
나는 그날 혼수에 질리고 나서는 한동안 딸 자식이라는 것에 대해 공포감마저 느껴야 했다. 그래서 그날 그 신기한 구경이 꼭 악몽 같다. 그런데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그 후에도 그댁만은 못하더라도 분수에 넘치게 요란한 혼수를 보기도 하고 소문으로 듣기도 할 기회가 너무 자주 있었다는 것이다. 여자가 사람 축에도 못 들었던 서러운 이조 시대에도 이렇게 많은 것을 얹어서 시집 보내지는 않았었다고 한다. 부잣집 딸이 자기가 일생 입고 쓸만한 옷과 일용품을 해가는 수는 있어도 지금처럼 그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가구나 예물 중심으로 왕창 물량 공세를 취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렇다고 그게 미국이나 유럽에서 들어온 유행도 아니라는 건 그쪽에 갔다 온 사람들에게 굳이 묻지 않아도 누구나 알고 있다. 나의 개인적인 생각으론 이런 새로운 풍습은 벼락부자들 사회에서 비롯된 악습이 아닌가 싶다. 벼락부자들이란 부에 자신이 있는 것만큼 내면은 허하게 마련이고 여기서 비롯된 열등감의 발로가 그런 철없는 물량 공세로 나타난 것 같다. 또 벼락부자층과 권력층과의 정략 결혼에서도 벼락부자가 과시할 수 있는 건 돈의 힘밖에 없으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악습이 서민사회의 풍습에까지 차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혼수를 잘해주고 못해주고에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순전히 상대적인 비교 때문에 그것이 벼락부자 사회에서 비롯됐든 어떻든 아무튼 지금 이 시대의 결혼 풍습에서 초연하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분수를 지킬 만한 양식이 있는 사람도 남의 일엔 개탄을 하지만 자기 일이 되어 닥치면 뱁새가 황새 쫓아가는 식의 무리를 어느 틈에 하고 만다. 사람은 사회에 진출한 후 늙어 죽을 때까지 대개 3번의 빈곤 곡선을 겪는다고 영국의 어떤 경제학자는 말했다. 첫 번째는 독신으로 있다가 결혼해서 살림장만할 때, 두 번째는 40을 전후해서 사회적인 지위는 안정되고 수입도 늘었으나 자녀들이 고등교육을 받게 되어 교육비의 압박이 제일 심할 때, 세 번째는 퇴직 후 장성한 아이들이 뿔뿔이 제살림을 낳았을 때, 이렇게 3번을 치고 있으나 나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 또 한 번의 빈곤 곡선을 긋고 싶다. 즉 자식들을 결혼시킬 때가 그것이다. 부모들이 이렇게 자식 결혼시키느라고 빈털터리가 되다 못해 빚까지 져가며 남들에 비해 빠지지 않게 해주고 싶은 것도 따지고 보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란 소박하게 풀이하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아니겠는가. 그럼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하게 사는 걸까? 나는 어려운 것은 잘 몰라도 사는 행복 중에서 필요하고 갖고 싶은 물건을 벼르고 별러서 장만하는 재미, 또 그렇게 해서 장만한 것에 대해 갖는 애착 등도 꼭 맛볼 만한 중요한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부모가 자식에게 너무 아쉬울 것 없이 다 갖춰주는 것은 자식에게서 중요한 행복 중에 하나를 빼앗는 결과가 될지도 모른다. 없는 것 없이 다 갖춰놓은 곳에 몸만 들어가 생활한다. 그게 무슨 재미란 말인가. 생활에 맥이 풀리면 권태로울 것은 당연하고 자연히 딴 곳에서 재미나 자극을 구할 밖에 없을 것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줘야 할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이 아닐까. 완성되고 구비된 물건이나 행복이 아니라 그것을 획득하기 위한 과정 말이다. 어린아이가 어느 만큼만 자라면 벌써 현명한 부모는 완제품의 장난감을 주지 않고 마음대로 구성하고 파괴하고 다시 재구성할 수 있는 장난감을 준다. 그래서 아이로 하여금 만들어가는 과정을 즐기도록 해준다. 그런데 왜 장성한 자식들에게 완전히 구비된 환경, 완제품의 행복을 주지 못해 하는 것일까? 그것을 스스로가 얻기 위한 과정을 거치면서 어려움도 알고 재미도 알도록 도와주지 않고
덮어놓고 과정을 건너뛰도록 도와주려는 것은 중대한 잘못이다. 그것은 거의 사는 의미를 빼앗는 거나 마찬가지다. 끝으로 부잣집 가정교사 노릇을 하던 여대생한테서 들은 얘기나 하나 소개할까 한다. 가정교사라지만 맡아 가르치는 애가 국민학교 저학년짜리라 허구한 날 가르칠 것도 마땅찮고 그래서 자연히 동화도 읽어주고 놀이도 같이 하고 이를테면 친구 삼아 지내는 시간이 많았다고 한다. 또 친구 삼아 지내는 것도 공부 못지않게 생각하고 말 한마디라도 쓸만한 소리를 하려고 애썼다고 한다. 그런데 이 꼬마 여학생이 맹랑한 게 자기 집도 부자인데 장차 희망이 아주 큰 부자한테 시집가서 아주 잘해놓고 사는 거라는 거였다. 가정교사가 듣기 민망해서 아무리 부자가 좋다지만 그래도 신랑은 우선 인격이 훌륭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단다. 선생님, 인격이 훌륭한 게 뭔데요? 그건 내가 더 크면 자연히 알게 돼. 쉽게 말하면 사람이 똑똑하고 옳은 일을 할 줄 알고 사람을 가리지 않고 사랑할 줄 알고 대강 이런 사람이야. 그럼 부자 아니라도 인격이 훌륭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인격은 돈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럼 선생님은 인격만 훌륭하면 거지한테라도 시집갈 수 있단 말이에요? 가정교사는 이 물음에 대답을 약간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단다. 그렇지만 내친 김에 용기를 내서 아주 훌륭하면 그럴 수도 있지. 아이 흉해라. 어떻게 돈 한 푼 없이 거지짓을 하면서 무슨 재미로 살아요. 더럽고 배고프고. 사람만 똑똑하면 맨날 거지일 리가 있나. 자연히 돈도 벌고 훌륭하게 될 수 있지. 그 대답에 꼬마 여학생이 까르르 웃으며 가정교사를 조롱하더란다. 그럼 결국 똑같네요. 선생님도 잘 살고 싶은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럴 바엔 부자한테 시집가서 단박 잘 살지 못하러 거지한테 시집가서 고생하다가 잘 살아요. 난 단박 잘 살 테야요. 너무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다고 한다. 어릴 적부터 벌써 고된 과정을 깡충 건너뛰어 단박 잘 살 궁리부터 한다. 오늘날의 모든 문제가 바로 이 건너뛰기에 있는지도 모르겠다. 잘 익은 열매를 자식들 코앞에 갖다 들이대는 부모 사랑에서 열매를 가꾸는 과정의 수고와 기쁨을 자식들에게 주는 부모 사랑으로 바뀔 때가 와야겠다.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 가끔 별난 충동을 느낄 때가 있다. 목청껏 소리를 지르고 손뼉을 치고 싶은 충동 같은 것 말이다. 마음속 깊숙이 잠재한 환호의 갈망 같은 게 이런 충동을 느끼게 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요샌 좀처럼 이런 갈망을 풀 기회가 없다. 환호가 아니라도 좋으니 속이 후련하게 박장대소라도 할 기회나마 거의 없다. 의례적인 미소 아니면 조소, 냉소, 고소가 고작이다. 이러다가 얼굴 모양까지 얄궂게 일그러질 것 같아 겁이 난다. 환호하고픈 갈망을 가장 속 시원히 풀 수 있는 기회는 뭐니 해도 잘 싸우는 운동 경기를 볼 때가 아닌가 싶다. 특히 국제 경기에서 우리 편이 이기는 걸 텔레비전을 통해서나마 볼 때면 그렇게 신이 날 수가 없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런 일로 신이 나서 마음껏 환성을 지를 수 있었던 기억도 아득하다. 아마 박신자 선수가 한창 스타 플레이였을 적 여자 농구를 볼 때면 그렇게 신이 났고 그렇게 즐거웠고 다 보고 나선 그렇게 속이 후련했던 것 같다. 요즘은 내가 그 방면에 무관심해져서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때처럼 우리를 흥분시키고 자랑스럽게 해주는 국제 경기도 없는 것 같다. 지는 것까지는 또 좋은데 지고 나서 구정물 같은 후문에 귀를 적셔야 하는 고역까지 겪다 보면 운동 경기에 대한 순수한 애정마저 식게 된다. 이렇게 점점 파인 플레이가 귀해지는 건 비단 운동 경기 분야뿐일까.
사람이 살면서 부딪히는 타인과의 각종 경쟁, 심지어는 의견의 차이에서 오는 사소한 언쟁에서까지 그 다툼의 당당함, 깨끗함, 아름다움이 점점 사라져가는 느낌이다. 그래서 아무리 눈에 불을 밝히고 찾아도 내부에 가둔 환호와 갈채의 충동을 발산할 고장을 못 찾는지도 모르겠다. 요전에 시내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의 일이다. 집을 다 와서 버스가 정류장 못 미쳐서서 도무지 움직이지를 않았다. 고장인가 했더니 그게 아닌 모양이었다. 앞에도 여러 대의 버스가 밀려 있었고 버스뿐 아니라 모든 차량이 땅에 붙어버린 듯이 꼼짝을 못하고 있었다. 나는 그날 아침부터 괜히 걷잡을 수 없이 우울해 있었다. 그래서 버스가 정거장도 아닌데 서 있다는 사실을 참을 수가 없었다.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요? 나는 부끄럽게도 안내양에게 짜증을 부렸다. 마치 이 보잘것없는 소녀의 심술에 의해서 이 거리의 온갖 차량이 땅에 붙어버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그러나 안내양은 탓하지 않고 시들하게 말했다. 아마 마라톤이 끝날 때까진 못 가려나 봐요. 뭐 마라톤? 그러니까 저 앞 고대에서 신설동으로 나오는 삼거리쯤에서 교통이 차단된 모양이고 그 삼거리를 마라톤의 선두주자가 달려오리라. 마라톤의 선두주자. 생각만 해도 우울하게 죽어있던 내 온몸의 세포가 진저리를 치면서 생생하게 살아나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선두주자를 꼭 보고 싶었다. 아니, 꼭 봐야만 했다. 나는 차비를 내고 내려달라고 했다. 안내양이 정류장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다. 나는 마음이 급한 김에 어느 틈에 안내양에게 시비를 걸고 있었다. 정류장이 아니기 때문에 못 내려주겠다고? 그럼 정류장도 아닌데 왜 섰니? 응? 왜 섰어? 이 아주머니가 정말? 안내양은 나를 험상궂게 째려보더니 휙 돌아서서 바깥을 내다보며 상대도 안 했다. 그래도 나는 선두로 달려오는 마라토너를 보고 싶다는 갈망을 단념할 수가 없었다. 나는 짐지에 발을 동동 구르며 다시 안내양의 어깨를 쳤다. 아가씨, 내가 화장실이 급해서 그러니 잠깐만 문을 열어줘요. 응? 아주머니도 진작 그러시지. 신경질 먼저 부리면 어떡해요. 안내양은 마음씨 좋은 여자였다. 문을 빠끔히 열고 먼저 자기 고개를 내밀어 이쪽 저쪽을 휘 살피더니 재빨리 내 등을 길바닥으로 떠다 밀어 주었다. 나는 치마를 펄럭이며 삼거리 쪽으로 달렸다. 삼거리엔 인파가 겹겹이 진을 치고 있으리라. 그 인파는 저만 치서 그 모습을 드러낸 선두주자를 향해 폭죽 같은 환호를 터뜨리리라. 아, 신나라. 오늘 나는 얼마나 재수가 좋은가. 오랫동안 가두었던 환호를 터뜨릴 수 있으니. 군중의 환호, 자기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전혀 상관없는 환호, 그 자체의 파열인 군중의 환호에 귀청을 떨 수 있으니. 잘하면 나는 겹겹의 군중을 뚫고 그 맨 앞으로 나설 수도 있으리라. 그러면 제일 큰 환성을 지르고 제일 큰 박수를 쳐야지. 나는 삼거리 쪽으로 다름질 치며 나의 내부에서 거대한 환호가 삼거리까지 갈 동안을 미처 못 참고 웅성웅성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러나 숨을 헐떡이며 당도한 삼거리에 군중은 없었다. 할 일이 없어 여기 이렇게 빈둥거리고 있을 뿐이라는 듯 곧 하품이라도 할 것 같은 남자가 연하문명, 그리고 장난꾸러기 아녀석들이 대여섯 명 몰려있을 뿐이었고 아무 데서고 마라토너가 나타나기 직전의 흥부는 엿배지 않았다. 그러나 여전히 호루라기를 입에 문 순경은 차량의 통행을 금하고 있었다. 세 갈래 길에서 밀리고 밀린 채 기다리다 지친 차량들이 짜증스러운 듯이 부릉부릉 이상한 소리를 내며 바퀴를 조금씩 들먹이는 게 곧 삼거리의 중심을 향해 맹렬히 돌진할 것처럼 보이고 그럴 때마다 순경은 날카롭게 호루라기를 불어댔다.
그때 나는 내가 전혀 예기치 않던 방향에서 쏟아지는 환호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내 뒤쪽 조그만 라디오방 스피커에서 나는 환호 소리였다. 선두주자가 드디어 결승점 전방 10m, 5m, 4m, 3m, 골인 하는 아나운서의 숨막히는 소리가 들리고 군중의 우레와 같은 환호성이 들렸다. 비로소 1등을 한 마라토너는 이미 이 삼거리를 지난 지가 오래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이 삼거리에서 골인 지점까지는 몇 킬로미터나 되는지 자세히는 몰라도 상당한 거리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통행이 금지된 걸 보면 후속 주자들이 남은 모양이다. 꼴찌에 가까운 주자들이. 그러자 나는 그만 맥이 빠졌다. 나는 영광의 승리자의 얼굴을 보고 싶었던 것이지 비참한 꼴찌의 얼굴을 보고 싶었던 건 아니었다. 또 차들이 부르릉대며 들먹이기 시작했다. 차들도 기다리기가 지루해서 짜증을 내고 있었다. 다시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고 저만치서 푸른 유니폼을 입은 마라토너가 나타났다. 삼거리를 지켜보고 있던 연암은 구경꾼조차 라디오 방으로 몰려 우승자의 골인 광경, 세운 기록 등에 귀를 기울이느라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 나도 무감동하게 푸른 유니폼이 가까이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몇 등쯤일까? 20등? 30등? 저 사람이 세운 기록도 누가 자세히 기록이나 해줄까? 대강 이런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 20등 아니면 30등의 선수가 조금쯤 우습고 조금쯤 불쌍하다고 생각했다. 푸른 마라토너는 점점 더 나와 가까워졌다. 드디어 나는 그의 표정을 볼 수 있었다. 나는 그런 표정을 생전 처음 보는 것처럼 느꼈다. 여지껏 그렇게 정직하게 고통스러운 얼굴을, 그렇게 정직하게 고독한 얼굴을 본 적이 없다. 가슴이 뭉클하더니 심하게 두근거렸다. 그는 20등, 30등을 초월해서 위대해 보였다. 지금 모든 환호와 영광은 우승자에게 있고 그는 환호 없이 달릴 수 있기에 위대해 보였다. 나는 그를 위해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내가 좀 전에 그의 20등, 30등을 우습고 불쌍하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도 자기의 20등, 30등을 우습고 불쌍하다고 생각하면서 옛다 모르겠다 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면 어쩌나. 그래서 내가 그걸 보게 되면 어쩌나 싶어서였다. 어떡하든 그가 그의 20등, 30등을 우습고 불쌍하다고 느끼지 말아야지. 느끼기만 하면 그는 당장 주저앉게 되어 있었다. 그는 지금 그가 괴롭고 고독하지만 위대하다는 걸 알아야 했다. 나는 용감하게 인도에서 차도로 뛰어내리며 그를 향해 열렬한 박수를 보내며 환성을 질렀다. 나는 그가 주저앉는 걸 보면 안 되었다. 나는 그가 주저앉는 걸 봄으로써 내가 주저앉고 말 듯한 어떤 미신적인 연대감마저 느끼며 실로 열렬하고도 우렁찬 환영을 했다. 내 고독한 환호에 딴 사람들도 합세를 해주었다. 푸른 마라토너 뒤에도 또 그 뒤에도 주자는 잇따랐다. 꼴찌 주자까지 그렇게 열렬하게 성원하고 나니 손바닥이 붉게 부풀어 올라 있었다. 그러나 뜻밖의 장소에서 환호하고픈 오랜 갈망을 마음껏 풀 수 있었던 내 몸은 날듯이 가벼웠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나는 마라톤이란 매력 없는 우직한 스포츠라고밖에 생각 안 했었다. 그러나 앞으론 그것을 좀 더 좋아하게 될 것 같다. 그것은 조금도 속임수가 용납 안 되는 정직한 운동이기 때문에 또 끝까지 달려서 꼴이 난 꼴찌 주자도 좋아하게 될 것 같다. 그 무서운 고통과 고독을 이긴 의지력 때문에 나는 아직 그 무서운 고통과 고독의 참뜻을 알고 있지 못하다. 왜 그들이 그들의 체력으로 할 수 있는 하고 많은 일들 중에서 그 일을 택했을까 의아스럽기까지 하다.
그러나 그날 내가 20등, 30등에서 꼴찌 주자에게까지 보낸 열심스러운 박수갈채는 몇 년 전 박신자 선수한테 보낸 환호만큼이나 신나는 것이었고 더 깊이 감동스러운 것이었고 더 육친애적인 것이었고 전혀 새로운 희열을 동반한 것이었다. 소멸과 생성의 수수께끼. 노인들을 보고 있으면 슬퍼진다. 외롭거나 불쌍한 노인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다. 나도 늙어가고 있고 곧 노인 소리를 듣게 되리라는 걸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자주 의식하게 되고부터인 것 같다. 행복한 노인도 슬프긴 마찬가지다. 특히 노인잔치나 관광여행이나 장수무대 등에 나와 활짝 웃는 노인을 보면 더욱 슬퍼진다. 노인들이 너무 천진해서 그리고 그분들의 행복이 일시적이고 어딘지 내보이기 위해 과장된 것처럼 보이는 게 슬프다. 텔레비전 화면 같은데 그런 노인들이 나와 웃고 춤출 때마다 나는 외면하거나 텔레비전을 꺼버린다. 보기 싫어, 꺼버려. 나는 아이들에게 악을 쓴다. 슬프다고 말하면 아이들이 웃을 것 같다. 아니, 못 알아들을 것 같다. 문자 그대로 세계 정상의 권세와 지위를 가진 노인도 보기 싫도록 슬프긴 마찬가지다. 그가 연설할 때도 나는 외친다. 그 노인 보기 싫어, 꺼버려. 세계적인 권세도 부귀도 뺨에서 목으로 흐르는 70 노인다운 처량한 선을 지울 수 없음이 슬프다. 노인을 보면 슬퍼지고부터는 사진 찍기가 싫다. 공개되어야 할 사진을 찍기는 더욱 싫다. 두렵기조차 하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건 지금 사진 찍는 일이 아니라 어느 날 정말로 늙고 망령들어 사진 찍기를 좋아하고 어디든지 나서고 싶어 하게 되는 일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아이들에게 이른다. 어느 날 애미가 늙고 망령들어 사진 찍고 싶어 하고 날치고 싶어 하면 너희들이 한사코 말려야 한다고. 나이보다 젊게 사는 노인을 보는 것도 슬프다. 우리 동네엔 아주 잘 지은 노인정이 있다. 정자같이 생긴 2층 누각이고 둘레엔 계절 따라 꽃이 피고 진다. 남 보이기 위해 지어놓은 노인정만은 아닌 듯 늘 노인들이 드나들고 어떤 때는 그 속에서 장구 소리가 날 때도 있다. 어느 날 나는 꽃밭을 헤치고 그 안에까지 들어가 보았다. 마침 어디로 단체 나들이라도 떠나시려는지 여자 노인들이 여러 분 모여서 떠들고 있었다. 여자 노인이라면 마땅히 노파라고 불러야 옳으리라. 그러나 웬걸 입은 옷들이 최신식의 양장에 울긋불긋 화려하기가 젊은 여자들의 명동거리 개모임과 흡사했고 머리는 한결같이 염색한 숏커트였고 입술은 꽃잎처럼 붉었고 향수 냄새가 현기증이 나게 짙었다. 카세트로 최신 유행곡을 들으며 어떤 노인은 하이힐 굽으로 콩콩 양회바닥을 구르며 장단을 맞추고 있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젊게 사는 노인들도 역시 슬펐다. 나는 너무 슬퍼서 숨도 크게 못 쉬고 가만가만히 그곳을 도망쳐 나왔다. 양로원을 딱 한 번 가본 일이 있다.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 한 번도 안 입으신 새 옷이 꽤 많았다. 그렇다고 내가 그분에게 철철이 옷을 많이 해드린 건 아니었다. 말년에 외출을 못하고 들어앉아 계신 후부터 거의 새 옷을 안 해드렸다. 그분은 낡은 헌옷만 입으셨고 그나마 잘 안 갈아입으셨다. 난 부끄러운 마음에 내가 새 옷으로 갈아입혀 드리려면 나들이 갈 때 입어야지 집에서 그 좋은 옷을 못하러 입느냐고 벌쩍 뛰셨다. 나들이 할 가망이 없는 오랜 병석에서도 나들이 할 때 입을 옷을 아끼느라 헌옷만 입으셨다. 나는 그분이 마치 며느리를 망신 주기 위해 헌옷만 입으시는 것 같아 그분이 싫었다. 그분의 초라하던 헌옷 때문에 속도 많이 썩었고 분노를 걷잡을 수 없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분은 그 아끼던 새 옷을 입고 다시 나들이해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친척들과 함께 그분의 유품을 정리할 때 친척들은 아직 진솔인 채인 그분의 많은 비단옷에 놀란 것 같았다. 친척들은 새삼스럽게 나를 효부로 추켜 세웠다. 그제서야 나는 알았다. 그분이 마지막 먼 나들이에 그 새 비단옷들을 한꺼번에 입고 가셨음을. 그분이 마지막으로 껴입은 그 비단옷은 며느리를 빛내기 위함이었음을. 돌아가신 그분은 키가 작았다. 옛날 노인 중에도 작은 키에 속했다. 요새 숙성한 국민학교 4, 5학년 아이들이 입으면 맞을 것 같은 회색, 옥색, 밤색, 흰색 등의 양단, 유똥 치마 저고리를 무엇에 쓸까? 친척 중에 한 분이 한 번이라도 입으시던 것은 태우든지 넉마장수를 주되 진솔은 양로원에다 갖다 주면 어떻겠느냐고 했다. 그래서 가려놓았던 것을 그해 겨울 마침 양로원을 단골로 찾는 분과 동행할 기회가 생겨서 갖고 가게 되었다. 나는 내 선물을 매우 수줍어했고 그쪽에서도 그것을 대수롭게 아는 것 같지도 우습게 아는 것 같지도 않았다. 나는 그것이 의례적인 감사의 말과 함께 받아들여진 것만 고마웠다. 그때 양로원 분위기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밝았고 어딘지 침착지 못하게 들떠 있었다. 궁상맞고 우울하게 가라앉아 있지 않아 훨씬 다행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양로원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다. 복도의 크리스마스 트리에선 오색 색전구가 깜빡이고 있었고 어떤 노인은 버선 속에 하나 가득 알사탕을 감추고 있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매일매일 크리스마스만 같았으면 좋겠어. 망령기가 있는지 유아 같은 표정의 노인이 유아처럼 분홍빛 잇몸만으로 활짝 웃으며 내 귓전에 속삭였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8월 한가위만 하여라 라는 우리의 옛 속담은 8월 한가위의 풍요를 말해주기보다는 8월 한가위를 뺀 허구한 날의 허리띠를 졸라맨 궁핍을 말해주듯이 그 노인의 말은 크리스마스의 기쁨보다는 크리스마스를 뺀 날들의 고독을 더 실감나게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내가 뜻하지 않게 양로원의 문전성시에 끼어든 걸 알고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 외의 계절에 양로원을 따로 다시 찾을 용기는 좀처럼 나지 않았다. 1년 중 가장 행복한 계절의 양로원도 보기 슬프거늘 아무도 찾는 이 없는 쓸쓸한 날의 양로원을 어찌 견디랴. 미리 주눅부터 드니 어쩌랴. 양로원 노인보다 더 슬픈 노인은 나의 어머니다. 하필이면 꼭 내가 전화드려야지 마음먹고 있는 날 아침에 먼저 걸려오는 내 어머니의 목소리처럼 절절하게 슬픈 게 또 있을까. 몸 성하냐, 밥 잘 먹냐, 아이들 학교 잘 다니냐, 이런 세세한 안부 때문에 내가 문 안 들일 겨를도 안 주는 어머니의 자상한 목소리처럼 듣기 싫은 게 또 있을까. 그러나 나는 듣기 싫어 꺼버려 라고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으니 어쩌랴. 어머니가 내 집에 오셔서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고 계신 걸 보는 것은 슬프다. 어머니가 보고 계신 건 창밖의 풍경일까 당신의 지난날 일일까. 창밖의 풍경도 지난날도 하염없이 흐르고 차디찬 죽음의 예감이 우울하게 서린 어머니의 노안은 크나큰 비애다. 나의 어머니가 보기 좋을 적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뭐니 해도 행복해 보일 적의 어머니가 제일 보기 좋다. 어머니가 참으로 행복해 보일 적은 입지도 않으실 비단옷을 해갔을 적도 아니고 용돈을 들였을 적도 아니고 고기를 사갔을 적도 아니다. 그런 효도는 평상시의 무관심에 대한 일시적인 보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어머니는 잘 알고 계신다. 양로원 노인들이 크리스마스가 1년에 한 번밖에 안 돌아온다는 걸 알고 있듯이 그래서 그런 일시적이고도 물량적인 효도를 받으실 때의 어머니는 차라리 더 쓸쓸하다. 어머니가 정말 행복해 보일 적은 무릎으로 엉겨드는 증손자를 어루만지실 때다.
그 어린 놈은 그 노인의 얼굴이 늙어서 보기 싫다는 것도 그 노인의 위치가 무력하다는 것도 아직 모른다. 따숩고 말랑하고 정이 흐르는 손길이 본능적으로 좋아 따르고 있을 뿐이다. 내 어머니뿐 아니라 어떤 노인도 어린 손자와 함께 있을 때 슬프지 않다. 생명이 소멸돼 갈 때일수록 막 움튼 생명과 아름답게 어울린다는 건 무슨 조화일까? 생명은 덧없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이어진다고 믿고 싶은 마음 때문일까? 이번 겨울엔 내 어머니가 증손자가 무릎으로 엉겨붙는 당신의 집으로 돌아가 계시게 해야겠다. 사랑을 무게로 안 느끼게 평범하게 키우고 있다. 공개해서 남에게 도움이 될 만한 애 기르기의 비결 같은 것도 전혀 아는 바 없다. 그저 따뜻이 먹이고 입히고 밤늦도록 과중한 숙제와 씨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숙제를 좀 덜 해가고 대신 선생님께 매를 맞는 게 어떻겠느냐고 심히 비교육적이고 주책 없는 권고를 하기도 한다. 일전에 어떤 친구한테 지독한 소리를 들었다. 너같이 애들을 막 키워서야 이 다음에 무슨 낯으로 애들한테 큰 소리를 치겠니? 그 흔한 과외 공부 하나 시켜봤니? 딸이 넷씩이나 있는데 피아노나 무용이나 미술 공부 같은 걸 따로 시켜봤니? 그때 그 친구의 모멸의 시선이 지금 생각해도 따갑다. 아닌 게 아니라 내 애들 중 예능 방면에 천재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부모를 알량하게 만나 묻혀있는 게 아닌가 싶은 두려움이 간혹 들긴 하지만 이 다음에 큰 소리치기 위해 지나친 극성을 떨 생각은 아예 없다. 아이들의 책가방은 무겁다. 그러나 단순한 책가방의 무게만으로 한창 나이의 아이들의 어깨가 그렇게 축 처진 것일까? 부모들의 지나친 사랑, 지나친 극성이 책가방의 몇 배의 무게로 아이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거나 아닐지. 내가 너한테 어떤 정성을 들였다고. 아마 들인 돈만도 내 몸무게의 몇 배는 될 거다. 그런데 학교를 떨어져 엄마의 평생 소원을 저버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장가들자마자 내 계집만 알아, 이 불효막심한 놈아. 이런 큰 소리를 안 쳐도 억울하지 않을 만큼 꼭 그만큼만 아이들을 위하고 사랑하리라는 게 내가 지키고자 하는 절도다. 부모의 보살핌이나 사랑이 결코 무게로 그들에게 느껴지지 않기를. 집이 부모의 슬아가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마음 놓이는 곳이기를 바랄 뿐이다. 아이들은 예쁘다. 특히 내 애들은. 아이들에게 과도한 욕심을 안 내고 바라볼수록 예쁘다. 제일 예쁜 건 아이들다운 애다. 그 다음은 공부 잘하는 애지만 야근에는 싫다. 차라리 우직하길 바란다. 활달한 건 좋지만 되바라진 애 또한 싫다. 특히 교육은 따로 못 시켰지만 애들이 자라면서 자연히 음악, 미술, 문학 같은 걸 이해하고 거기 깊은 애정을 가져주었으면 한다. 커서 만일 부자가 되더라도 자기가 속한 사회의 일반적인 수준의 자기 생활을 조화시킬 양식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부자가 못 되더라도 검소한 생활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되 인색하지는 않기를. 아는 것이 많되 아는 것이 코끝에 걸려있지 않고 내부에 안정되어 있기를. 무던하기를. 멋쟁이이기를. 대강 이런 것들이 내가 내 아이들에게 바라는 사람됨됨이다. 그렇지만 이런 까다로운 주문을 아이들에게 말로 한 일은 전혀 없고 앞으로도 할 것 같지 않다. 다만 깊이 사랑하는 모자 모녀끼리의 눈치로 어느 날 내가 문득 길에서 어느 여인이 안고 가는 들국화 비슷한 혹겹의 가련한 보랏빛 국화를 속으로 몹시 탐내다가 집으로 돌아와 본즉 바로 내 딸이 엄마를 드리고파 샀다면서 똑같은 꽃을 내 방에 꽂아놓고 나를 기다려 주었듯이 그런 신비한 소망의 닮음, 소망의 냄새 맡기로 내 애들이 그렇게 자라주기를 바랄 뿐이다.